챕터 6 우울증의 이해와 관리.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우울증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흔한 질환이 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우울증을 현대인의 일상생활 기능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지목하였다. 우울증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과 유병률을 고려한 질병 부담률이 1990년에 이미 전체 4위였으며 2030년에는 인류에게 가장 부담을 줄 질환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국내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우울증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우울증의 원인 및 역동, 행동 특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울증을 이해하고 적절한 관리에 대해 학습한다. 우울증의 이해. 우울증은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내용, 사고 과정, 동기, 의욕, 흥미, 행동, 수면,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정신의학적 진단 기준인 DSM-5에서는 우울장애에 해당된다. 우울장애는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장애, 월경전 불쾌감 장애, 물질, 약물로 유발된 우울장애,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우울장애, 기타 우울장애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주요 우울장애는 다음의 증상 중 5가지 이상이 최소 2주일간 거의 매일 나타나고 발병 이전보다 기능이 저하되며 증상 중 최소한 한 가지는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 나타난다. 하루의 대부분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 혹은 객관적으로 관찰된다.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된다. 체중 조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있는 체중 감소나 증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식욕 감소나 증가가 있다. 1개월 동안 체중 5% 이상 변화, 거의 매일 불면이나 과다수면이 나타난다. 거의 매일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가 나타난다. 거의 매일 피로나 활력 상실이 나타난다. 거의 매일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낀다. 거의 매일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이 나타난다. 반복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다. 주요 우울장애의 특징적인 사고 내용은 주로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비관, 원망, 사소한 걱정, 건강 염려증 등이 주를 이루며 피해망상, 신체망상, 빈곤망상, 허무망상 등을 보이기도 한다. 기운이 없고 피곤하며 불안, 초조하고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지속성 우울장애는 가벼운 우울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우울장애를 일컫는다. 적어도 2년 이상 하루에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있으며 주관적 혹은 객관적 관찰로도 우울한 기분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더 많다. 2년 중에서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으며 식욕 부진이나 과식, 불면이나 과다수면, 기력 저하나 피로감, 자존감 저하, 집중력 감소나 우유부단으로 결정곤란, 절망감의 증상 중에서 적어도 2가지 이상이 나타난다. 서서히 발병하고 만성적인 경과가 특징적이다. 불안이나 물질 관련 장애 위험이 높고 기분이 울적하다. 슬프다, 항상 그래왔다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으면 잘 파악되지 않을 수도 있다.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는 만성적으로 고도의 지속적인 과민성이 특징적이다. 잦은 분노 발작 사이에 만성적 지속적인 과민함 또는 화난 기분의 징후를 보이고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흔히 발생한다. 월경전 불쾌감 장애는 반복적으로 월경 주기 전에 시작하여 월경 시작 혹은 직후에 사라지며 필수적으로 불안정한 기분, 과민성, 불쾌감, 불안 증상뿐만 아니라 행동 및 신체 증상이 동반되어 현저한 고통과 일상생활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이처럼 우울장애는 일상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울감과는 그 정도나 심각성이 다르며 우울한 기분이 전반적인 생활과 기능에 광범위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이다.
또한 우울증은 다양한 특징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울병은 특정한 외적 사건이나 충격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내인성 우울로 우울한 기분과 쾌감증이 있으며 새벽에 일찍 깨고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 정신운동성 초조, 사소한 일에도 죄책감을 심하게 느끼거나 주변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무반응 등의 우울 증상을 보인다. 산후 우울은 역할 변화나 호르몬 감소 등이 원인이 되어 출산 후 1에서 5일 사이에 산욕기 여성의 50에서 80%가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 대략 2에서 12주 사이에 나타나는 우울증으로 대개 6개월 이내에 발생하며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갱년기 우울증은 40에서 50대 갱년기에 발생하는 우울증으로 주로 폐경기 여성이 많다. 이별, 자녀의 결혼, 분가, 경제적 손실, 폐경과 같은 상실을 경험한 이후에 두드러지며 지속적인 양상을 보인다. 계절성 우울증은 가을이나 겨울과 같은 특정 계절에 발생하고 봄과 여름에는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우울증은 연령에 따라서도 특징적인 양상이 보고된다.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우울한 기분을 호소하기보다는 짜증이나 반항, 등교 거부, 성적 저하, 여러 가지 신체 증상, 약물 남용, 비행, 고산병 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중년은 건강 염려증, 죄책감, 의심, 절망감, 공허감, 건망증, 빈둥지중후군, 화병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노인은 모호한 신체 증상, 불면, 불안,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등이 특징적이며 특히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등은 치매 증상과 유사하여 가성치매로 일컬어지기도 하므로 치매와 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울증의 원인, 우울증의 발생은 다양한 요인과 관련되며 이를 크게 정신사회적 측면과 생물학적 측면으로 나누어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울증 발생의 다양한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우울증의 치료와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된다. 정신사회적 요인, 우울은 상실에 대한 애도 과정이 지연 또는 왜곡되거나 실제 혹은 상징적인 대상의 상실 경험, 상실한 대상에 대하여 지녔던 분노나 공격성이 자기 자신에게 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대상 관계 이론가나 정신분석학자들은 상실의 의미를 어머니 혹은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에 대한 상실로 설명한다. 우울증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이별뿐만 아니라 신체 일부의 손실, 돈, 물건, 명예, 지위 등에 대한 상실로 유발되기도 한다. 또한 우울증은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상황을 바꿔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부정적 믿음이 해봐야 별 수 없다는 부정적 기대를 갖게 하고 이는 포기와 절망으로 이어져 결국 우울을 초래한다. 과거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세상도 자신을 못 살게 굴거나 요구만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며 미래도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는 인지적 왜곡이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과 세상, 나아가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고와 평가를 하게 된다. 우울증이 발생하기 쉬운 성격 유형으로는 의존적, 강박적 성격이 대표적이다. 스트레스, 특히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는 환자의 생물학적 소인과 상호작용하여 뇌의 신경 전달 물질과 신호 전달 체계의 변화를 초래하여 우울증을 유발하며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변화로 인한 역할 갈등은 여성의 우울증 발생률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2에서 3배 더 높다. 생물학적 요인. 최근 생물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생산됨에 따라 이전에 불명확했던 영역이나 기전들이 밝혀지고 있다. 유전학, 신경해부학, 생화학, 주기심리생물학, 약물 및 신체질환 측면에서 우울증의 발생과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유전적 영향, 부모, 형제 등이 우울증이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에 관한 일관된 보고는 없으나 특히 쌍생아 연구에서 일란성인 경우 한 명이 우울장애이면 다른 한 명이 우울장애일 가능성이 50%, 일란성인 경우 10에서 20% 정도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신경해부학적 이상, 변연계, 기저핵, 시상하부 등을 연결하는 회로 및 기능 이상이 관찰된다. 생화학적 영향,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도 감소, 특히 세로토닌 감소는 우울증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주기심리 생물학, 수면 시간 및 수면의 질 저하와 연관되어 있다.
약물 및 신체질환 항고혈압제, 레세르핀, 암페타민, 바비튜레이트 등의 약물, 알코올, 바이러스 감염, 영양결핍, 갑상선 기능 저하, 내분비계 장애,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뇌상, 중풍, 치매, 만성 폐질환, 수면 무호흡증, 심근경색, 혈액질환, 만성 췌장염, 간경화, 종양, 대사성 질환 등과 관련되어 우울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울증 관리는 급성기, 지속기, 유지기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각 시기에 따라 주요 치료 목표와 접근이 달라진다. 급성치료 단계는 우울증의 증상 제거가 1차 치료 목표가 되는 약 6에서 12주로 일반적으로 치료 후 1, 2주가 되면 식욕이나 수면, 2에서 3주에는 활력 등에서 증상이 호전되며 우울한 기분 증상의 호전은 약 3에서 4주에 나타난다. 증상 완화 후 처음 4에서 6개월은 재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대개 4에서 9개월의 지속 치료 단계에서는 증상 재발 예방 및 회복 촉진이 치료 목표가 된다. 유지 치료 단계는 재발 및 새로운 에피소드로 인한 질병의 순환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되며 이를 위해 약 1에서 5년의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우울증 치료에 대한 반응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와 예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6의 1은 우울증의 주요 호전 과정을 나타낸다. 약물 치료. 약물 치료는 우울증 치료에 중요하다. 급성 증상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다른 필요한 치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약물에 따라 치료 효과와 더불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편감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며 완화 방법을 적용한다. 특히 개인이나 치료 약물에 따라 부작용의 증상이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의 호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물 치료는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한다. 약물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항우울제로는 삼환계 항우울제, 단가민 산화 효소 억제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세로토닌 노르에핀에프린 재흡수 차단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차단제 등이 있다.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치료, 우울증 환자의 억압된 분노를 표현하도록 하고 무의식을 이해하며 자아, 지지, 왜곡된 인지, 대인관계 등을 교정하기 위해 정신치료, 인지치료, 대인관계치료, 지지적 정신요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자살 사고나 우울 망상 등이 심한 경우에는 전기경련치료, 계절성 우울증에는 광선치료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심리적 정서적 지지.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고 타인을 거부하며 주로 혼자 위축되어 지내거나 말을 잘 하지 않는 등 외부의 자극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의존성 증가 양상을 보인다. 이들에게는 조용하고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며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재되어 있는 억압된 분노, 원망, 거절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접근에 대해 거부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간의 성장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따뜻한 위로와 지속적인 격려를 건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큰 지지와 힘이 될 수 있다. 과격하거나 경솔한 태도는 금물이며 동정심, 지나친 몰입과 동의는 절망과 무력감 같은 감정을 유발하거나 강화할 수 있으므로 피한다. 또한 과민한 반응, 상투적인 위로, 우울 증상이 회복되기 전에 이전에 의무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피한다. 신체적 건강과 안전, 영양, 위생, 수면 안전.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신을 돌볼 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므로 우울 증상이 심할수록 이러한 측면이 중요해진다. 식욕이 없고 체중이 감소하는 환자는 식사 양상을 잘 관찰하고 식사 시 환자와 함께 있어주며 선호하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섭취량과 배설량을 기록하고 매일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도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면 장애가 있을 경우는 깨어있는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와 활동을 격려하고 수면 장애를 악화시키는 카페인과 낮잠은 제한한다.
또한 위생에 소홀하고 움직임이 느려질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목욕이나 옷 입는 일 등을 돕는다. 자살 위험성은 우울 회복기에 가장 크므로 자살 위험성을 수시로 사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신체 활동을 격려하여 성취감과 조절감을 향상시킨다. 행동 및 인지 변화, 성취 가능한 기대와 목표를 대상자와 함께 설정한다. 긍정적 강화는 실제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에 근거하여 제공하며 왜곡된 부정적 인지는 긍정적 인지로 변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탓하지 않기, 수동성 벗어나기, 실패 가능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직면하기, 선택과 포기를 명확히 하기와 같은 기법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존감 강화, 자존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인간 삶의 모든 과정에 매우 중요한 기반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강력한 완충 및 보호 요인이 된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자존감이 매우 낮아져 있으므로 이를 강화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음악, 연극, 진흙 만들기 등의 예술적 창조 작업에서 채소나 식물 가꾸기, 청소, 허드렛일, 간단한 정리정돈 등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다. 무조건 모든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개인의 우울 증상 정도, 성향이나 취미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 표현하기, 대상자로 하여금 다양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를 잘 경청해준다.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글이나 그림, 신체적 움직임을 이용한 무용요법, 심리극 등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반복적으로 희망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 상투적인 안심시키기가 아니라 환자의 고통과 절망을 인정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 환경적 관리, 환경이 위험하거나 위협적이거나 개인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 환경적 개입이 필요하다. 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증상이 급속도로 진행될 경우, 지지 체계가 없는 경우는 집중적인 관찰과 관호가 가능한 입원 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다음은 주변에 우울한 사람이 있을 경우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우울증으로 인한 변화, 짜증, 무기력, 약속 지키지 않음 등을 비난하지 않고 우울증인지 의심해보고 차분히 대화한다. 세심한 배려로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해주며 공감하고 격려한다. 우울증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섣부른 충고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환자를 혼자 두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한다. 다만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는다. 자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묻고 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치료와 도움을 구한다. 안정감 회복 및 증진하기, 자신의 생활 양식을 점검해보고 관련된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도록 한다. 자존감과 자신감 회복하기,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기, 휴식과 기분 안정을 위한 이완법, 식이, 운동, 수면 등을 통해 안정감을 향상시킨다. 또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도록 돕는다. 요약, 우울장애는 기분을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주된 장애가 되는 장애를 통칭한다. 우울증은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으며 기분, 사고,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정신사회적 요인, 정신분석학적, 행동주의적, 인지적 접근 등과 생물학적 요인, 유전학, 생화학, 해부학, 주기심리, 생물학, 약물과 질환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은 유기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우울증의 치료와 관리는 인간의 성장 및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지지적, 수용적인 태도로 신체적 건강과 안전, 행동 및 인지적 변화, 환경적 측면 등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급성기 단계, 지속기 단계, 유지기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약물 치료와 다양한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된다. 챕터 7. 응급처치.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처치 및 병원 진료를 통해 응급환자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응급환자의 병원 전 처치 단계, 신속한 이송 단계, 병원 진료 단계 및 통신체계의 유기적 연결체계를 말한다. 이 장에서는 응급의료체계의 개념과 우리나라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알아보고 기도 폐쇄,
심폐소생술, 생활 속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을 익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응급의료체계의 이해, 응급의료체계의 개념. 응급의료체계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진료를 통해 응급 환자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력, 장비, 자원 등 모든 요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응급의료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여러 분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요구되므로 응급의료체계는 한 나라의 의료 수준 전체를 가늠하는 지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원칙과 목적은 유사하지만 나라마다 기존의 사회 의료제도가 있고 각기 다른 자연 환경에 처해 있어 그 나라만의 독특한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어떤 국가 혹은 특정 유형의 응급의료체계가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개선과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 응급의료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적정 규모의 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 시설, 장비를 유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적절한 처치를 시행한 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 최상의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출동 및 처치팀, 119 구급대 및 병원 응급의료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응급의료 전달체계 및 구성요소.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적 지원으로 응급 환자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20여 년 늦은 1980년대에 비로소 공공의 개념으로 응급 환자 후송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는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따라 크게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활동 단계를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병원 전 단계, 환자 발생의 신고와 구급차 출동. 이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전화 상담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응급처치 요령의 지도. 3. 구급대,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에 의한 현장 응급처치. 4.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구급차, 병원 간의 정보 교환으로 이송병원 결정,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 중에 이루어지는 이송처치. 병원 단계. 현장 처치의 검토 및 연속적인 응급처치,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 입원 치료, 중환자실, 일반 병실 혹은 응급 수술 결정, 환자의 응급처치에 필수적인 의료진이나 시설, 장비가 준비된 전문 응급센터, 외상, 화상, 독극물, 심혈관 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여부의 결정과 전원 병원 결정. 병원 전 단계는 응급환자의 신고에 따라 즉시 구급차 출동, 구급처치, 병원 선택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응급환자를 처음 발견한 일반인과 신고 접수자, 최초로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심정지는 대부분 예측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가정, 직장, 도로 등의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 주변의 일반인들에 의하여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심장 박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몇 분 내에 제세동과 전문 심장소생술이 시행되도록 응급의료체계와 연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심정지가 의심되는 성인을 발견한 목격자는 가장 먼저 응급의료체계로 전화 연락하여 자동 심장충격기가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휴대폰 보급률이 높고 전국 소방서의 119 위치 정보 시스템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구조자는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도 응급의료 체계에 연락할 수 있고 119 구급대에서는 구조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신고자는 119에 신고할 때 응급의료 전화상담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한 위치, 사고의 종류, 환자의 수, 환자의 상태, 환자에게 시행한 처치의 내용 등을 침착하게 알려주고 전화상담원에 다른 질문이 없는지 확인될 때까지 통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최근에는 일부 의료인이나 보건교사,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 외에 학생이나 직장인 등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받은 후 제세동을 비롯한 적절한 현장 처치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송처치는 응급 환자를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는 구급차 출동 등 이송 교통체계와 이송 중 병원, 현장 간의 연락에 필요한 통신 연결체가 필요하다. 이송 중 처치를 위한 의료지도나 이송 병원에 대한 정보는 구급차 응급의료기관 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송수단은 육로 이동, 구급차, 항공 이송, 항공기 헬기, 해상 이송, 구급보트 등을 들 수 있다. 산악지역이나 도서지역과 같은 응급의료기관까지 이송 시간이 길거나 육로 이송이 어려울 경우 항공 이송을 이용하고 인접한 섬들로 구성된 국가나 지역에서는 구급보트를 이용한 해상 이송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이송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일반 구급차와 특수구급차 두 종류가 운행되고 있다. 항공이송은 소방구조대 소속의 소방 헬기가 주로 이용되며 드물게 인근 군부대의 군용 헬기가 이용되기도 한다. 병원 전 단계의 환자 이송은 119 구급대가 전담하고 병원 간 이송은 대부분 병원 자체의 구급차나 민간 이송 업체에서 유료로 운행하는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다. 이송병원의 결정은 평가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응급처치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응급수술이나 심장, 뇌혈관 조영술 같은 전문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이와 같은 시술이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응급통신장비는 일반 전화, 휴대폰 등이 포함되는데 환자나 보호자, 119 종합상황실, 병원, 구급차, 각종 사회안전조직과 긴밀하게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병원 단계는 응급 환자가 병원에 이송되어 의료진의 적절한 전문 진료를 받는 단계를 말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공유할 수 있는 정보통신 장비, 전원에 필요한 구급차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응급실의 가용자원이나 특수처치 이용 가능성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등급화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각 병원의 응급실을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지역의 인구나 인근 지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등급과 함께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응급의료 관련 법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서해 페리오 여객선 침몰,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상품 백화점 붕괴 사고 등 각종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효율적인 응급의료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1991년 전국 11개 정보통신망 구축, 응급환자 정보센터 설치, 운영, 응급의료 지정병원 선정, 응급구조사 양성 및 구급 차량 기준 등에 관한 응급의료관리 운영 규칙을 마련하여 1993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시행하였다. 이후 2000년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 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 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입법 내용은 응급의료체계 확립, 의료기관의 응급진료체계 정비, 응급구조사의 법제화, 비의료인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의 의무화, 재난시 응급의료의 동원 구체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유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도폐쇄. 공기는 인후두부, 기관, 기관지 등의 통로를 거쳐 폐에 도달한다. 이러한 통로를 기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폐쇄되는 것을 기도폐쇄라고 한다. 기도폐쇄는 호흡과 관련된 응급상황 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으로 기도폐쇄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인체 부위가 바로 혀이다. 혀가 뒤로 말려들어가 숨을 쉬는 길인 기도와 목 안을 막기 때문이다. 이렇게 혀가 말려들어가 기도를 완전히 막거나 목에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걸려 완전 기도 폐쇄가 되면 혈액으로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대부분 1분 이내에 의식을 잃게 되며 4분 이후부터는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 손상이 시작되고 7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원인. 기도 폐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다. 성인의 경우 주로 음식물에 의해 발생하고 어린아이의 경우 생후 6개월에서 3세 사이에
흔하며 땅콩, 장난감, 동전 등이 기도로 넘어가 기도를 막을 수 있다. 외상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입안이 손상되어 부러진 치아나 출혈 등에 의해 기도가 막히기도 하며 의식이 없는 환자는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거나 구토물에 의해 막히는 경우가 있다. 음식물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는 경우, 음식물을 급하게 먹는 경우에도 기도폐쇄가 될 수 있다. 증상: 기도폐쇄가 발생하면 환자는 활력이 감소되고 안절부절 못하며 호흡과 맥박이 빨라진다. 누우면 숨쉬기가 더욱 힘들기 때문에 앉아 있으려고 하거나 호흡 시 가슴 주변에 호흡 보조근을 사용하므로 매우 힘들어 보인다. 혈액 중에 산소가 점점 부족해지면서 졸음, 혼돈, 혼미 등 의식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며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검푸른 빛으로 변한다. 처치: 기도폐쇄 응급처치는 기도의 일부분이 막히는 경우와 기도가 완전히 막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상황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 물질이 기도에 걸려 고통을 호소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당황해서 급하게 등을 두드리거나 인공호흡을 실시하거나 물을 먹여서는 안 된다. 이 물질이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반면 호흡 상태가 정상이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힘있게 기침을 해서 이물을 뱉어내도록 유도하고 환자가 자발적으로 기침을 하여 이물을 빼내려고 할 때 중단시키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는 즉시 119에 구조를 요청한 후 전문 구조 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하임리히법을 이용해 응급처치를 한다. 그림 7A. 어린이의 경우도 성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하임리히법, 복부 밀쳐 올리기. 하임리히법은 폐에 있는 공기를 강제로 밀어내어 기도에 이물질이 밀려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배꼽과 명치 중간 부위를 등 쪽으로 누르면서 올려치듯이 빠르게 위로 밀어 올려주는 방법이다. 배꼽과 명치의 중앙 지점을 정확하고 빠르게 밀어 올려 쳐야 순간적으로 공기가 밀려 나오면서 이물질이 배출된다. 천천히 누를 경우 순간적인 공기 배출이 안 되어 이물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하임리히법은 음식 조각이나 다른 사물에 의해 기도가 폐쇄되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로 성인과 어린이에게 모두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으나 1세 미만의 유아는 간의 크기나 상대적으로 커서 장기 손상의 위험이 높으므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시행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는다. 하임리히법의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뒤에 서서 환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고 한쪽 다리를 환자의 다리 사이에 지지한다. 2. 구조자는 한 손을 주먹쥐고 주먹쥔 손의 엄지를 배꼽과 명치 부위의 중간에 놓는다. 3. 다른 한 손으로 주먹쥔 손을 감싸고 빠르게 위로 밀쳐 올린다. 4. 이물질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시행한다. 의식이 없는 완전 기도폐쇄 환자는 변형된 하임리히법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한다. 그림 7-3. 1. 환자를 바닥에 반듯하게 눕힌다. 2. 구조자는 환자의 허벅지 쪽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3. 한 손의 손꿈치를 환자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놓고 다른 한 손을 그 위에 겹쳐 놓는다. 이때 손꿈치 부위가 좌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밀쳐 올리기를 4에서 5회 실시한 후 입안의 이물질을 꺼낸다. 영아 기도폐쇄 처치. 1세 이하 영아 또는 2세라도 체중이 10kg 이하인 경우에는 등 두드리기 기법을 이용한다. 영아의 등 두드리기를 시행할 때 아이를 받치지 않은 채 다리를 거꾸로 들고 등을 두드리면 아이의 대퇴부와 고관절이 탈구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영아의 등 두드리기법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다. 2. 영아의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하여 영아를 자신의 팔 위에 엎어서 올려놓고 손으로 머리와 경부가 고정되도록 잡는다. 3. 영아를 안은 처치자의 팔은 허벅지 위에 단단히 고정한다. 4. 손바닥으로 영아의 어깨 축지 사이 견갑골 사이를 5회 두드린다. 심폐소생술의 개요.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심정지는 심장 기능이 멈춘 상태에서 심장 박동이 없고 심장에서 더 이상 혈액을 신체 장기로 박출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심폐소생술은 CRP, 기본소생술, BLS과 전문소생술, ACLS로 구분되며 다른 용어로는
1차 소생술, 2차 소생술이라고도 한다. 기본 소생술은 심정지가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목격자, 구조자가 해야 하는 일련의 구조 과정이다. 기본 소생술에는 심정지의 확인, 구조 요청,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이 포함된다. 전문 소생술은 심정지의 예방 및 치료부터 심정지 후 치료에 이르기까지 생존 사슬을 이어주는 심정지 환자 치료의 중요 과정이며, 심정지를 치료하려면 전문 소생술의 처치가 기본 소생술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즉 심정지의 신속한 인지와 응급 의료체계의 활성화,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 및 약물 치료를 통한 자발 순환 회복, 전문 기도 처치와 생리학적 모니터링이 심정지의 치료 과정에 수반되어야 한다. 전문 소생술이 필요한 모든 환자는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료 장비를 이용한 전문 소생술을 받도록 연결되어야 한다. 기본 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의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심정지 발생 후 4에서 5분이 경과하기 전에 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심정지 후 약 4에서 5분까지는 조직 손상이 없는 시기이지만 4에서 5분부터 10분 정도까지 에너지가 급격히 고갈되고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조직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특히 가슴 압박을 하여 조직으로 산소 공급을 유지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정지는 사회적으로 주요한 공공의료의 이슈로서 2015년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약 45.1명의 발생률을 보이고 소생률은 4.8%로 발생률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심정지는 발견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소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일반인 대상 교육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심정지 이외에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는 전기 감전, 익수, 약물 중독, 기도 폐쇄, 중증의 저체온 상태 등이 있는데 신속하고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면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으며 기도 유지만으로도 위기 상황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 소생술은 응급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생존 사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련의 단계를 생존 사슬이라고 한다. 생존 사슬은 심정지의 예방과 조기 발견, 신속한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 효과적 전문 소생술과 심정지 후 치료이다. 모든 국민이 심정지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심정지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발견하면 빨리 119에 신고한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으면 즉시 사용해야 한다. 기본 소생술에서의 소아와 성인의 구분, 소아와 성인의 심정지 원인에는 차이가 있으며 체구가 다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의 방법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8세 이상은 성인에 준한 기본 소생술을 시행하고 8세 미만은 소아에 준하여 시행한다. 심폐소생술의 절차와 방법.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반응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정지 상황으로 생각하고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 사람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한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한다. 이 단원에서는 인공호흡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꺼리는 일반인 구조자에게 권장하는 기본 소생술의 절차와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기본 소생술 가이드라인 기준에 근거한 기본 소생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환자의 반응 확인. 쓰러진 사람에게 접근하기 전에 우선 환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쓰러진 사람의 반응을 확인해야 한다. 쓰러져 있는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소리쳐서 반응을 확인한다. 의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소리를 낼 것이다.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일 가능성이 높다. 119 신고. 반응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경우에는 주변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여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게 하는 등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다. 만약 신고자가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교육을 받은 구조자이고 주변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즉시 가져와 사용한다. 현장에 2명 이상의 구조자가 있다면 1명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다른 1명은 신고를 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한다. 119에 신고할 때는 환자 발생 장소, 발생 상황,
환자의 상태 현장에서 시행한 응급처치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응급의료전화 상담원이 전화로 알려주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스피커 통화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의료전화 상담원이 더 이상 지시사항이 없어 끊으라고 할 때까지 통화 상태를 유지한다. 쓰러진 사람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정도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 확인한다. 의식이 없는 사람이 호흡이 없거나 호흡이 비정상이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인은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흡 확인 과정에서 119 응급의료전화 상담원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가슴 압박. 가슴의 중앙에 있는 가슴뼈 부위를 반복적으로 압박하면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다. 쓰러진 사람이 심정지 상태라고 판단되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환자를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눕히거나 환자의 등에 단단한 판을 깔아준다. 구조자는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한다. 구조자는 한쪽 손바닥을 가슴뼈의 압박 위치에 대고 그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평행하게 겹쳐 두 손으로 압박한다. 손가락은 펴거나 깍지를 껴서 손가락 끝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한다. 팔꿈치를 펴서 팔이 바닥에 수직을 이룬 상태에서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한다.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강하게 규칙적으로 빠르게 압박해야 한다. 쓰러진 사람이 성인이면 압박 깊이는 약 5cm, 소아는 4에서 5cm, 가슴 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를 유지한다. 가슴을 압박했다가 이완시킬 때는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충분히 이완시킨다. 이상과 같이 인공호흡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인공호흡을 꺼리는 일반인 구조자가 수행하는 기본 소생술을 가슴 압박 소생술이라고 한다. 가슴 압박 소생술 CPR 또는 핸드 온리 CPR은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하는 방법과 달리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시행하는 소생술 방법이다.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자는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가슴 압박을 30회 한 후 인공호흡을 2회 연속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을 경우에는 2분마다 가슴 압박 또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교대한다. 인공호흡. 일반인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도를 열고 입 인공호흡을 진행한다. 기도 유지, 열기, 머리 기울임, 턱 끌어올리기, 헤드, 틸트, 친, 리프트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한다. 머리 기울임, 턱 들어올리기는 한 손으로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들어올려 기도가 열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 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 인공호흡을 준비한다. 입 인공호흡. 입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 구조자는 먼저 환자의 기도를 개방하고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다. 구조자는 평상시 호흡과 같은 양을 들이신 후 환자의 입을 통하여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넣는다. 불어넣을 때에는 눈으로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한다. 첫 번째 인공호흡을 시도했을 때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머리 기울임, 턱 들어올리기를 다시 정확하게 한 다음에 두 번째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는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 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심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태를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환자의 심장 박동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고 환자에게 제세동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음성, 문자, 전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의료기기이다. 심정지가 의심되는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준비되면 즉시 사용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은 제조 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사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사용 원칙은 같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도중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전원을 켠다. 전원이 켜지면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나오는 안내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은 전원 켜기,
두 개의 패드 부착, 심전도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상의를 벗긴 후 두 개의 패드를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대로 환자의 가슴에 부착한다. 패드 부착 부위에 땀이나 기타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한 뒤에 패드를 부착한다. 2. 자동 심장 충격기가 심정지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동안에는 환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심전도 분석이 끝나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심장 충격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한다. 3.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 심장 충격기가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한다. 충전이 완료된 후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안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한 뒤에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가한다. 심장 충격을 시행한 뒤에는 지체 없이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4. 자동 심장 충격기가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분석한 경우에는 가슴 압박을 계속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제세동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5. 구조자는 환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적용한 상태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심장 충격을 반복하여 시행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부착 방법. 자동 심장 충격기의 패드는 심장에 최대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정확한 가슴 위치에 패드를 부착해야만 에너지가 제대로 심근에 전달되고 제세동이 될 확률이 증가한다. 한 패드를 오른쪽 빗장뼈 쇄골 아래에 부착하고 다른 패드는 왼쪽 젖꼭지 바깥쪽 아래쪽에 부착한다. 대부분의 패드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 좌우를 구분해주고 부착 위치를 안내해준다. 선의의 응급 의료에 대한 면책,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선의의 응급 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다. 이 법 제5조 2항 선의의 응급 의료에 대한 면책에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 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 속의 응급처치, 비출혈, 코피, 원인, 코 안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혈관이 많고 점막이 얇은 비중격의 전 하방 부위에 외상을 입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안면부 손상, 높은 혈압에 의한 코 혈관 파열, 기압 변화, 머리 기저부 골절, 부비강염, 감염 또는 비강 안의 다른 이상, 혈액 응고 장애, 유전성 출혈성 질환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비출혈은 보통 불쾌감을 유발하고 출혈량이 많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 만약 출혈이 20에서 30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신속히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응급처치. 환자를 편안히 앉히고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게 한다. 꽉 조이는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어 호흡을 편하게 해준다. 입으로 숨을 쉬게 하고 콧방울 약간 위쪽을 엄지와 검지로 꽉 잡아준다. 혈액이 목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턱을 앞으로 조금 당기고 입으로 숨 쉬도록 유도한다. 가벼운 비출혈은 콧방울을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곧 멈춘다. 입속에 있는 피는 삼키면 구토를 유발하므로 뱉도록 유도한다. 콧등이나 이마에 얼음팩을 대어주면 지혈에 도움이 된다. 출혈이 중단된 후에도 머리를 계속 앞으로 숙이게 하고 미지근한 물로 코와 입 주위를 닦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며 운동은 금지한다. 위와 같은 처치로도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출혈량이 많은 경우 심한 출혈로 전신 쇠약감이나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쇼크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피가 코를 통해 나오지 않고 코 뒷부분을 통해 목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매우 응급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 주의사항. 머리 손상으로 비출혈이 발생한 경우는 뇌에 압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코를 압박하거나 이물을 삽입하지 말아야 한다. 목덜미를 두드리는 행동은 지혈 효과가 없으므로 주의한다. 머리를 뒤로 젖히면 혈액이 기도로 흘러들어가 폐로 흡입되거나 위로 들어가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자 머리를 뒤로 젖히지 않아야 한다. 체온 손상. 인체는 대뇌의 체온 조절기 전에 따라 열을 생산하거나 체외로 발산하여
체온 36에서 37.4도씨를 유지한다. 체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인체에 염증이나 감염이 발생하여 이러한 조절 기전에 이상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체온은 질병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 체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체온은 주로 구강이나 겨드랑이에서 측정하며 경우에 따라 고막, 직장, 이마에서 측정하기도 한다. 그중 직장 체온이 가장 정확한 인체 내부의 온도를 반영하지만 측정 방법이 불편하고 위험하므로 주로 아동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용한다. 최근 들어 가장 널리 이용되는 체온 측정 부위는 고막인데 측정이 안전하고 빠르며 아동에게도 편리한 부위이기 때문이다. 정상 성인의 경우 구강 체온은 36.5에서 37도씨이다. 37.0에서 38.0도씨를 보통 미열이라고 하며 38도씨 이상이 되면 체온을 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체온 수치는 참고치이므로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발열, 체온이 평소보다 높다고 해서 모두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아침에 가장 낮고 활동이 증가할수록 체온이 상승하여 아침과 밤의 체온 차이는 약 1도씨이다. 강도 있는 운동, 격한 감정, 스트레스, 덥고 습한 날씨, 호르몬 등과 같은 요인이 일시적으로 체온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발열 환자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선 입고 있는 옷을 벗겨 체온의 발산을 유도하며 담요를 너무 두껍게 덮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오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불을 덮어서 오한의 진행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 좋다.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찜질을 한다. 찬물 찜질은 피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휴식을 취하며 심한 운동은 피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지속해도 발열로 고통스러운 경우에는 3에서 4시간마다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는데 가능한 한 병원을 방문하도록 한다. 장기간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은 발열의 근본 원인을 찾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온열질환.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며 열탈진, 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폭염에 취약하며 노인은 땀샘 감소로 체온 조절에 취약하고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집안과 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만성질환, 심뇌혈관 질환,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평소보다 10에서 30% 낮게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 온열질환은 증상이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긴급 상황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송 전 환자를 신속히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물수건 등으로 체온을 내려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수분 보충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의식 유무에 따라 그림 7의 17과 같은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온열질환의 종류 및 응급처치 방법. 온열질환은 발생 원인이나 기전, 증상 등에 따라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시신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증상 및 응급처치의 주요 내용은 표 7의 2와 같다. 온열질환의 종류별 증상 및 응급처치. 열사병. 정의. 과도한 고온 환경에 노출되거나 더운 환경에서 작업, 운동 등을 시행하면서 신체의 열 발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40도씨 이상의 고체온 상태가 되는 체내 열조절 부전 상태를 말하며 중추신경의 이상 소견이 함께 나타난다. 증상 40도씨 이상의 고열, 의식장애, 땀이 나는 기능이 소실되어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다.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 응급처치. 119에 즉시 신고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체온을 가능한 한 빨리 낮추는 것으로 질병의 악화를 줄이고 향후 예후를 좋게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복을 제거하고 태양이나 열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가능한 한 빨리 멀리 이동시킨다. 젖은 수건이나 시트로 환자를 감싸고 얼음 주머니를 목, 겨드랑이 및 서해부, 사타구니에 대어 체온을 낮춘다. 이때 환자의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절대 금지한다. 열탈진, 열사병,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어 심한 신체의 온도가 37도씨에서 40도씨 사이로 상승하여 적절한 심박출을 유지할 수 없으나 중추신경계 이상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한 열사병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열사병이라는 상태를 빠르게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땀을 많이 흘린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힘이 없으며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 창백함, 어지러움증, 오심, 구토, 두통을 동반한다.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서늘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젖은 수건이나 찬물로 빠르게 체온을 낮추어준다. 옷이 두껍다면 벗기는 것이 좋고 불필요한 장비도 제거하여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하여 바르게 눕힌다.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적합한 진료를 받는다. 열경련, 더운 날씨에 심한 노동이나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려 다량의 염분이 손실되면서 나타나는 근육경련에 의미한다. 증상 발목, 허벅지 또는 팔의 근육이 강하게 수축된다. 수축으로 인해 근육이 경직되고 긴장되어 통증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열은 나지 않는다. 응급처치,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수분을 보충해준다.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는 염분이 든 음료수나 짭짤한 음식물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심각한 열 경련은 수액과 생리식염수의 정맥 내 주입이 필요하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열실신, 고열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 중에서 1차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어지럽고 극심한 피로가 발생하여 의식을 잃는 경우를 말한다. 어지러움, 피로, 탈수, 실신.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히고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올린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식염수나 이온 음료로 수분을 보충해준다. 자세를 자주 바꾸어 혈액순환을 유도한다. 온열질환 예방수칙. 온열질환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건강수칙으로 예방할 수 있다. 1.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신다. 단 신장질환 등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 후 결정한다.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한다.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한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휴식을 취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한다. 한냉질환, 저체온증. 정의, 저체온증은 중심체온, 심부체온이 35도씨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하며 중심체온에 따라 33에서 35도씨를 경증, 28에서 32도씨를 중등도, 28도씨도 미만을 중증으로 나눈다. 인체의 열 생산이 감소하거나 열 소실이 증가할 때 발생하며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면 혈액순환, 호흡, 신경계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느려진다. 중심 체온이 30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심한 저체온증은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원인, 저체온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환경적 요인으로는 추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나타날 수 있다. 옷을 얇게 입고 비에 젖거나 바람을 맞으면 위험할 수 있으며 물에 완전히 젖거나 빠진 경우에도 물의 열 전도율이 높아 저체온에 빠지기 쉽다. 다양한 내분비계 질환에 의해 인체 대사율이 감소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저혈당 발생 시에도 저체온증이 동반될 수 있으며 뇌손상이나 종양, 뇌졸중과 같은 중추신경계 이상 역시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다.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환자에게 저체온증이 자주 나타나는데 특히 술을 마신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저하시켜 추위에 둔감해지고 사지 말단에 혈관 확장을 유발하여 열 손실이 크게 증가하면서 저체온증이 발생한다. 주요 증상, 심부체온이 33에서 35도씨인 경증, 경한, 저체온증은 일반적으로 떨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피부에 닭살로 불리는 털세움근, 기모근,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 피부 혈관이 수축하여 피부가 창백해지고 입술이 청색을 띠게 된다. 기면 상태에 빠지거나 자꾸 잠을 자려고 하고 발음이 부정확해지기도 한다. 심부체온이 28에서 32도씨인 중등도의 저체온증은 의식 상태가 더욱 나빠져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심장 박동과 호흡이 느려진다. 근육 떨림은 멈추고 뻣뻣해지며 동공이 확장되기도 한다. 심부체온이 28도씨 미만의 중증의 저체온증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하여 심정지가 일어나거나 혈압이 떨어지며 의식을 잃고 정상적인 각막
반사나 통증 반사 등이 소실된다. 응급처치,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즉시 신고한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따뜻한 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절대 금지한다.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우선이며 환자의 젖은 옷은 벗기고 마른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주고 겨드랑이,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 등을 대준다. 이런 재료를 구할 수 없으면 사람이 직접 껴안는 것도 도움이 된다. 중심 체온을 빠르게 상승시키기 위해서 흉부나 복부 등의 중심부를 먼저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동상, 정의, 영하 2에서 10도씨 정도의 심한 추위에 노출되면 피부에 연조직이 얼고 그 부위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데 이러한 상태를 동상이라고 한다. 귀, 코, 뺨, 손가락, 발가락 등에 자주 발생한다. 경미한 경우는 회복되지만 심한 동상은 영구적인 조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원인 피부가 영하 2에서 10도씨 정도의 심한 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원인이다. 추운 환경에 노출되는 기간이나 습도, 통풍, 기압, 의복, 신체의 의학적 상태 등이 동상 발생과 연관된다. 주요 증상, 가장 흔한 증상은 손상 부위의 감각 저하이며 이외에도 차갑고 창백한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 수포가 발생할 수 있다. 감각이 둔하고 따끔거리고 쑤시는 듯한 양상의 통증이 발생하는데 동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 경증의 동상은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증상이 호전되고 조직의 손상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응급처치,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긴다. 젖은 의복을 벗기고 따뜻한 담요로 몸 전체를 감싸준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세포 사이의 결빙을 풀어주기 위하여 동상 부위를 즉시 37에서 39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에서 40분간 담근다. 따뜻한 물을 보충해가면서 물이 식지 않도록 주의한다. 귀나 얼굴의 동상은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준다. 소독된 마른 거즈를 발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끼워 습기를 제거하고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한다. 동상 부위를 약간 높게 해서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킨다. 다리, 발 동상 환자는 들것으로 운반한다. 다리에 동상이 걸리면 노군 후에도 걸어서는 안 된다. 동상 환자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40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에 동상 부위를 담글 경우 오히려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또한 동상 부위를 불 위에 올리거나 전기 담요, 뜨거운 물, 주전자, 난로에 대어 직접 열을 가하면 과도한 열을 발생시켜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간혹 추운 환경에서 몸을 따뜻하게 할 목적으로 환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하여 몸에 열이 방출되면서 오히려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절대로 술을 주면 안 된다. 한냉질환 예방수칙, 한냉질환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건강수칙으로 예방할 수 있다. 무리한 운동은 삼가고 가벼운 실내 운동을 하며 평소에 적절한 수분과 영양식을 섭취한다. 날씨가 추울 때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추운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여벌의 양말과 장갑, 신발, 칼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추운 날씨에 웅크린 자세나 꽉 끼는 옷, 장시간 서 있기, 흡연, 음주를 피한다. 안질환, 다래끼, 맥립종, 눈썹의 뿌리 부분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치유된다. 염증 초기에는 항생제를 복용하여 악화를 예방할 수 있으나 일단 부종과 발적이 나타나면 더운 물에 적신 깨끗한 수건으로 염증 부위를 찜질하여 다래끼가 터지면 고름을 닦아낸다. 이 시기에는 항생제 연고를 사용하지 않는다. 안구 손상, 눈에 외상을 입게 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안구는 직접적인 타박상으로 멍이 들기도 하고 금속, 돌가루, 안경 렌즈 등 날카로운 조각에 의해 찢어지기도 한다. 안구 손상은 가벼운 상처에서 심각한 손상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눈 주위가 손상된 경우에는 출혈, 안구 손상, 각막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즉 모든 안구 손상은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특히 동공의 가벼운 상처도 감염되거나 반흔이 생겨서 시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응급처치가 시행되어야만 통증 감소와 영구적인 실명을 예방할 수 있다. 안구 손상 시 응급처치는 다음과 같다. 손상된 눈을 비비거나 씻지 않는다. 눈에 출혈과 피딱지가 생겼다면 함부로 제거하지 말고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안구 운동으로 안구 부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안구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눈의 움직임을 줄이고 감염도 예방하기 위하여 다친 안구 위에 안구 패드나 깨끗한 거즈를 붙여준다. 만약 눈에 이물이 박혀 있다면 절대로 빼거나 물로 세척해서는 안 되며 종이컵이나 깨끗한 붕대로 감싸고 즉시 병원으로 이동한다. 구강질환, 구내염. 구내염은 간과 혈액질환, 병원균 감염, 담배나 술로 인한 자극,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하며 항암제와 방사선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입의 가운데나 혀에 화농성의 반점이 생기는 구강궤양으로 타액이 다량 분비되거나 구취를 동반한다. 원인 제거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살균성 세정제나 소금물로 입을 헹구어 구강을 청결히 하고 항생제나 진통제 연고를 바른다. 궤양의 악화를 막기 위해 뜨거운 음식, 신맛이 강한 음식, 향신료가 많은 음식은 피한다. 일반적으로 2-3일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치유된다. 구강 칸디다증, 면역 결핍 혹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제제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구강 내 정상 세균총이 파괴되면서 칸디다균이 과다 성장하여 발생한다. 통증이 동반되며 입에서 이스트 냄새가 나고 구강 점막이나 인두에 흰색 병변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항진균제나 진통제를 투여하고 입안을 깨끗이 한다. 잇몸의 염증, 잇몸의 염증으로 입안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구강 세정제나 소금물로 입안을 깨끗이 헹구고 치과를 방문해야 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치과를 방문하기 전이라도 진통제를 복용한다. 그리고 치아에 달라붙은 음식 찌꺼기가 깨끗이 제거되도록 양치질을 한다. 구순 헤르페스, 단순 포진이라고도 하며 입술과 구강에 투명한 수포가 나타나고 통증이 있다.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생기며 상기도 감염, 음식 알레르기, 스트레스,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궤양에 2차 감염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는 저절로 치유된다. 구취, 입냄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흔한 이유는 구강 내의 염증으로 인한 것이다. 잇몸이나 혀를 비롯한 입안의 염증은 악취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살균성 구강 세정제나 소금물로 입을 자주 헹궈주면 염증이 치유되면서 냄새가 사라진다. 특히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 입냄새가 자주 나타나므로 치과 검진을 받아보아야 한다. 또한 치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충치로 인해 냄새가 날 수도 있으므로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 이상 이를 닦는 333 양치법을 잘 지키고 치실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를 청결히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구강 출혈, 혀, 입술, 입속 등의 모든 구강과 관련된 출혈을 구강 출혈이라고 한다. 외상이나 수술 후의 출혈, 종양이나 염증에 의한 출혈, 혈액 질환에 따른 출혈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정 질환에 의한 출혈을 제외하면 치아 손상에 의한 출혈이 흔하다. 치아 손상. 치아 손상은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한다. 외상으로 인한 치아 손상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며 치아의 파절, 탈구, 치수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외상을 입은 치아의 적절한 처치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치과병원을 방문한다. 1. 환자를 편안하게 앉히고 다친 부위 쪽으로 숙여서 혈액이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한다. 2. 거즈를 상처에 대고 10분 정도 지혈한다. 치아의 뿌리 부분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두꺼운 거즈를 치근 위에 놓고 꽉 물고 있게 하고 출혈이 계속되면 패드를 새 것으로 교체해준다. 3. 혈액이 위로 넘어가면 구토를 유발하므로 뱉어내도록 한다. 4. 부상이 심하거나 30분 이상 출혈이 지속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혀의 손상. 혀를 실수로 깨물거나 날카롭게 깨진 치아 충전물에 혀의 조직에 손상을 일으켜 발생할 수 있다. 혀는 통증과 촉감을 느끼는 많은 신경 조직을 갖고 있으므로 통증에 민감하다. 또한 혀에 상처가 생기면 출혈량이 많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30분 이상 출혈이 지속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손상 후 12시간 동안은 뜨거운 음식을 삼가는 것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요약, 응급의료체계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진료를 통해 응급 환자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는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따라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로 구분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 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공기는 인후두부, 기관, 기관지 등의 통로를 거쳐 폐에 도달한다. 이러한 통로를 기도라 하는데 이것이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폐쇄되는 것을 기도 폐쇄라고 한다. 하임리히법은 폐에 있는 공기를 강제로 밀어내어 기도에 이물질이 밀려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배꼽과 명치 중간 부위를 등으로 누르면서 올려치듯이 빠르게 위로 밀어 올려준다. 심폐소생술, 카르디오 퍼머나리 리서시테이션, CPR은 기본 소생술,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 BLS과 전문 소생술, 어드밴스드 카디악 라이프 서포트 ACLS로 구분되며 다른 용어로는 1차 소생술, 2차 소생술이라고도 한다. 인공호흡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인공호흡을 꺼리는 일반인 구조자는 가슴 압박 소생술을 권장한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가슴 압박을 30회 한 후 인공호흡을 2회 연속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2분마다 가슴 압박 또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교대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 AED의 패드는 정확한 가슴 위치에 부착해야만 에너지가 제대로 심근에 전달되고 재세동이 될 확률이 증가한다. 한 패드를 오른쪽 빗장뼈 쇄골 아래에 부착하고 다른 패드는 왼쪽 젖꼭지 바깥쪽 아래에 부착한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 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